경찰 단기 김폴카에서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이루세요. 단기 합격의 시작은 바로 이곳 경찰단기 김폴 갑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헌정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재헌헌법을 잘 살펴봤고요. 이젠 헌법을 1000번 만들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헌법 개정이 9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9차 개정 헌법까지 있었는데 오늘 이제 1차 개정 헌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이 좀 개념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있죠. 헌법의 제정과 헌법의 개정은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 그죠? 헌법 제정은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것이다. 아예 이 과거에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새롭게 만드는 게 헌법의 제정이고, 예를 들면 이제 군주제 헌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헌법의 제정은, 그리고 이 헌법의 제정은 기존의 군주제 헌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만든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만든다는, 그게 이제 헌법의 제정입니다. 국가를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근데 한번 만든 이 헌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법들이 다 그렇지만 이 현재의 시대를 반영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헌법 개정은 기존의 헌법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진 헌법이 존재하겠죠. 이걸 이제 수정하고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의 일부를 이제 수정, 삭제 또는 보충하는 것이다. 뭐 증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즉 기존 헌법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헌법의 내용에 대한 제한적인 변화만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헌법의 이 큰 틀을 유지한다. 이런 말이 이제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처럼 헌법의 개정은 이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기존 헌법의 이념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내용을 이제 수정하는 것. 이걸 이제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번의 개정이 있었다 그랬죠. 처음 이제 헌법을 개정한 게 1952년입니다. 52년 1차 개헌이죠.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 처음에 재헌헌법을 만들고 나서는 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됐다가 원래 무소속이었던 이승만이 뭐 국회에서 간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 당이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소수당이었죠. 그래서 이제 4년이라는 임기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문제는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4년 임기에 1차 중임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간선을 직선으로 바꾸고 싶었다. 그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52년 1차 개헌이다. 뭐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이 52년 이 개헌을 하는 1차 개헌을 하는 상황이 6.25 전쟁 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가 재헌의회는 2년의 임기였고, 그리고 나서 1950년 국회의원 총선 결과 국회에서의 간선으로 재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당은 소수당입니다. 한민당이 다수당이고요. 양원제와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이 더 다수당이니까 이걸 통과하지 못했고요. 또 근데 야당 측에서는 이제 대통령감이 없었던 거죠. 대통령감이 없다 보니까 이때 의원 내각제 개헌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때 결국 제출했는데 근데 문제는 한민당도 단독으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정족수가 안 됐어요. 헌법은 법률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경성 헌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못했는데 이때 이 대통령은 부결된 개헌안을 다시 제출해서 폭력과 온갖 불법산을 동원해서 정부 개헌안에 대통령 직선제에 야당 측, 그러니까 섞어버리죠. 대통령 측, 야당 측 개헌안에 국무원 불심제가 가미된 발췌 개헌안이라고 합니다. 발췌 개헌. 우리가 1950년 1차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헌법 개정안을 섞었다 이거죠. 조금씩 빼고 섞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불법적이었는지 이제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헌법의 제1차 개정은 1950년 7월 7일에 이른바 발췌 개헌이다. 이거 알아두셔야겠죠. 발췌 개헌의 의미 말씀드렸고, 당시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으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서로 뭐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이 뭐 대화도 안 통하고 대통령은 막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만큼이나 좀 정신없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야는 각각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더욱 심하게 대립했다. 서로가
서로의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통과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야당은 1950년 4월 17일 국회의원 123명의 찬성으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했고 의원 내각제죠.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이에 대항해서 5월 14일에 지난해 부결된 것과 같은 내용의 정부 통령 직선제, 여기가 핵심이었죠. 직선제 그리고 국회 양원제로의 헌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6.25 전쟁이 발발했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나중에서 결국 그런 6.25, 1950년 6.25 전쟁이 발발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부산 피난 정부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부도 아니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개헌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부산 임시정부에서 5월 26일부터 국회의원들을 강제 연행해서 의사당에 연금하는 등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잡아들였다는 거죠. 잡아들이고 뭐 따뻘대, 백골단 이거 깡패입니다. 정치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정재라든지 이런 정치 깡패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폭력단이 난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청년단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의사당에 강제로 연행해 와서는 1952년 7월 4일 정부 측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 측의 공무원 불심제가 절충된 발췌 개헌안을 심야 국회에서 기립투표로 일어나세요. 뭐 총을 갖다 대고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협박했다 이거죠. 협박했다. 그래서 이 개헌은 통치구조에 관해서만 이루어져. 기본권은 건들지 않습니다. 기본권은 건드리지 않고 통치구조에 관해서만 이루어져서 21개 조항이 수정 삭제 증보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헌적인 거죠. 위헌적이다. 그래서 이 1950년 1차 개헌에 관해서는 이제 문제가 이 개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점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문제점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 중에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개헌이었다. 원래는 국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뭘 할 수 있어야겠습니까? 서로 찬반을 이렇게 나누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6.25 전쟁통인데 피난 가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뭐 헌법이 개정되는지 어떤지 국민들의 관심이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느꼈던 정부는 1952년 5월 25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의원 내각제 개헌을 주도하던 의원들을 체포, 감금하는 등의 불법적 행동으로 야권의 개헌안을 통과를 저지했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총칼로 이렇게 협박했다는 얘기죠. 이게 전쟁 중에 이런 말 그대로 지랄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권이 발의했던 개헌안과 정부가 발의했던 개헌의 내용을 발췌했다. 조금씩 꺼냈다 이거죠. 발췌한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제1차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좀 나왔던 거 헌법 개정안의 정상적인 제출 및 공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다. 아마 문제를 좀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고 절차를 생략했다 이거죠. 공고 절차를 생략했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헌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건 다 누구의 몫인가요? 국회 몫인가요? 아니요. 국민들이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찬반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게 이거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잊지 않도록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제. 근데 문제점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자, 1차 개정헌법 32조 보시면 양원은 이 말이 들어갑니다. 보평직비는 우리 제헌헌법에도 있었죠, 그죠? 선거된 의원으로 한다, 뭐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미니언 임기 이런 게 따로 나왔는데, 자, 단원제 국회. 국회는 지금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미니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버렸다 이거죠. 양원제 국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미니언과 참여연의 양원제로 규정을 했다. 그러니까 국회를 두 개로 쪼갠 거죠. 미니언, 참여연으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나 양원제가 이 당시 시행되진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양원제 국회가 등장했던 시기는 제3차 개정헌법이 이루어진 1960년 6월 15일이었다. 그래서 실제 양원이 구성된 것은 제2공화국입니다. 제2공화국, 20헌법. 여기 가서야 양원제가 이제 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아셔야겠죠. 일단 헌법에는 양원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양원제로 하기로 규정이 들어왔지만 1공화국 시절에는 양원제를 실시하진 않았다 이거죠. 실시하진 않았다.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바꾼 거죠.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서 각각 선거한다고. 각각 선거하는 거고 이게 원래는 국회에서의 간선이었죠.
국회에서의 간선이었다가 국회에서 간선하면 이승만은 당선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직선제로, 직선제로 바뀌었다. 우리 재헌헌법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간직, 강간직 이렇게 외우자고 했던 거. 드디어 직선제,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 이승만이 그래도 나름 이 당시까지는, 아직까지는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직선제로 바꿨던 거죠. 그 다음에, 제1차 개정헌법에서 역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 얻어야 한다 하면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화됐을 때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2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국무총리는 대통령 임명하고 국회 승인 얻어야 한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후단의 내용 요거를 이제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헌헌법 때 요게 있었는데 여기를 바꿨다는 거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됐을 때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요걸 삭제합니다. 요 후단의 내용을 삭제하는 요것만. 이건 부분적인 거죠. 부분적인 거. 국무총리 제도는 여전히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70조로 가시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해서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공무에서는 연대 책임 규정되어 있고 또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책임, 연대 책임과 개별 책임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연대 책임, 개별 책임이 다 들어와 있다. 연대 책임은 한꺼번에 그냥 정부가 다 물러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0조에 이가시면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시인 결의를 하였거나 의원 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 결의를 얻지 못한 때는 국무원은 총사직 다 그만둔다 이거죠. 그래서 국회는 국무원에 대해서 불시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제도적인 특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 개별 책임, 그다음에 총사직, 그죠? 불시임 결의를 통해서 다 물러나게 하는 이런 제도를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다음에 73조 보시면 행정각부회장은 국무위원이하며 국무총리 제청에서 국무총리 제청이 있죠. 제청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도 이제 들어온 거죠. 국무위원은 뭐 각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무위원이 되겠죠. 그래서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98조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거는 뭐 특별히 바뀐 건 아니고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넣은 거죠. 민의원, 참의원 요 말이 들어가면서 민의원은 제적의원 3분의 1이고 또 참의원 3분의 1로 좀 이렇게 정족수가 좀 다르게 규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큰 틀은 바꾸지 않습니다. 큰 틀은 바꾸지 않지만, 요게 이제 양원제 때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다라는 것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습니다. 그래서 이제 52년 1차 개정헌법은 소폭의 개정인 거죠. 소폭의 개정. 그래서 빈출 주제, 정부, 여당의 대통령 직선제 및 양원제 국회안과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요게 좀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야당 견안 중에, 들어있던 의원 내각제에서인 국무원 불신임제를 함께 채택한 내용이었다. 국무원 불신임제,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나 내용면에서도 체계 정당성을 무시하고 대통령제 요새와 의원 내각제 요새를 무리하게 혼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헌의 절차에 있어서도 헌법 규정과 법원을 어기는 위법적인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공고 절차 같은 거 지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독회 절차라고 합니다. 원래 헌법 개정안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쭉 같이 앉아서 읽어보면서 독회라는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어야겠죠. 찬성, 반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총칼로 협박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헌법이 정하는 공고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개헌안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도 독회 절차, 읽어보는 절차입니다. 독회 절차와 자유토론이 생략된 채 이런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빈출 주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직선제, 양원제, 국무원 불시임제 이런 것도 알아야겠지만 이때는 이제 발췌 개헌의 의미와 문제점 여기를 좀 잘 기억하시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되겠습니다. 52년 1차 개정헌법은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포인트 같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만 좀 섞어서 만들어 놓은 개헌이 되겠고요. 오히려 이제 절차의 하자, 이건 개헌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차 개헌으로 좀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빈출 주제 다시 한번 모아놨고요.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이거 잘 보시면 되겠고, 근데 사실상 단원제를 운영했다. 국무위원은 일반 국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아까 각장에 대한 개별 책임을 부담했다. 불시임제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요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대통령 이제 선거를 했겠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이승만이 이제 당선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8년이라는 시간도 빨리 흘러가겠죠. 빨리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개정헌법을 가보죠. 이거 이름조차 기억이 나시죠? 4.4.5입 개정. 이것도 참 이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는 참 슬픕니다. 대단히 슬퍼요. 대단히 이 적법하지 않은 이런 절차가 많았다는 거죠. 자, 이 제2차 개정 보시면 1954년 11월 27일에 이루어진 이른바 4.4.5입 개정.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반올림 개헌이에요. 그래서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이번엔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거의 뭐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자유당이 이렇게 집권하게 되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리하여 자유당의 발의로 9월 6일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결국 뭘 하기 위해서였다? 자, 원래 지금의 헌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1차 개정 헌법에 따르면 그냥 단순히 이제 직선제로 바뀌었고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대통령의 임기 4년이고 1차 중임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이기붕을 비롯한 옆에서 많은 또 간신배들이 몰입배들이 들끓었겠죠. 각하 어떻게 겨우 8년만 하십니까? 각하가 없으면 이 당시에 이제 이승만을 국부로 불렀다는 거죠. 국가의 아버지다. 뭐 이러면서 이제 8년이 아니라 12년, 16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이 임기 제한, 중임 제한을 이 초대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자유당이 다 같이 표를 던지면 제적 3분의 2가 쉽게 될 수 있었어요. 성공될 수 있는데 제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표가 부족하죠. 찬성의원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적 수는 제적의원 3분의 2인 136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곧바로 부결을 선포했다. 이게 여유 있게 돼야 되는데 누군가 반란표가 나온 거죠. 실수를 했다든지. 그래서 한 표가 모자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 교수를 불러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 교수를 불러와서 이제 논의를 해서 아닙니다. 이게 135.666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반올림하면 136 아닙니까? 136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반올림 4.4.5입이죠. 그래서 이미 근데 부결을 선언했잖아요. 안 됐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모여서 집권 여당 측은 4.4.5입 원칙에 의하면 203의 3분의 2는 135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9일 부결 선언을 취소하고 이 자체도 말이 안 되죠. 야당 의원들이 총퇴장한 상황에서 125명 여당 의원들이 의사록을 수정하여 말도 안 되는 얘기 가결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그 슬픔의 4.4.5입 개헌입니다. 4.4.5입 개헌이다.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문제점. 제2차 헌법 개정은 개헌에 필요한 의교 정도수를 무시한 위헌적이고 역시 불법적인 개헌이다. 지금 1차 개헌, 2차 개헌 멀쩡한 게 없죠. 수학에서 통하는 4.4.5입의 계산 방법은 법규범위 해석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기초적인 법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2차 개헌으로 이승만이죠. 이 3선의 길이 열려 1956년 5월 15일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또 신익희 씨가 나왔었는데 희한하게 이승만의 상대방은 뭐 급사를 해요. 선거 직전에 급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부통령에는 민주당 후보 장면이 자유당 후보 이기붕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다른 정당에서 나오는 긴장된 정치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의 독재와 불법 통치는 더욱 심해졌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보면 1960년 3월 15일 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 씨가 선거 한 달 전에 급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 후보에서 네 번째로 대통령이 당선된 3번 해먹고 또 4번까지 다 하게 되죠. 이 2차 개정 때문에 더 부통령의 경우에는 이기붕 씨가 당선된 것으로 홍보되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저항을 시작해서 마침내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는 4월에 이거 소위 말하면 뭐죠? 4.19죠. 4.19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좀 자주 좀 봐두시면 우리 헌법 개정이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뭐 그죠? 한국사 검정 시험 같은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잘 아시는 분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2차 개정헌법 보시면 자,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임 제한을 없앴다는 거지만 이제 여기서도 또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게 있죠. 7조의 2 보시면 이제 국민 투표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셋째 줄부터가 내용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이런 국가 안위에 관한 이런 중대 사항은 국회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런 뜻이죠. 부하여 민의원 선거권자 3분지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주의할 점은 이게 결국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민투표제도가 들어온 게 이때입니다. 처음으로 국민투표제도가 들어왔는데 주의할 사항은 또 뭐죠?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 규정 국민투표는 개정 국민투표는 언제 들어온다고 했어요? 1962년 5차 개정헌법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투표라는 거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 72조와 좀 유사한 그 개념을 좀 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투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7조 1항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그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을 행한다. 그래서 뭐 의결 정족수 역시 각원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 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각원의 제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 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예산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는 민의원이 제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그래서 이 양원제에 대한 규정을 좀 강화하는 내용들이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의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뭐 양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의장에게 이런 이 가부동수 결정권 이런 것들을 줬던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42조에 보시면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동의권 같은, 승인권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참의원에서 이런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공사, 이런 일정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 같은 것을 이제 규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제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44조에 보면 이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결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에 요구했을 때는 출석 답변한다. 자, 이걸 왜 나왔냐? 국무위원인데 뭐가 빠졌냐면 지난 헌법에 있었던 국무총리가 없어집니다.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그냥 이렇게 말하죠.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의 공무원들이 그 직무 수행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할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탄핵 소추는 민의원, 요즘 우리 탄핵하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겠죠. 30인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결의는 양원, 각각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걸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본 게 아니라, 헌정사상 국무총리 제도가 삭제되었던 헌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없어졌어요. 국무총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때는 대통령, 부통령은 있는데, 국무총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붕이가 이제 의도한 거죠.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게 해서 국무총리가 있으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야당이 보통 이제 국무총리를 하다 보니까 이때는 뭐다? 195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응용 지문으로서 우리 헌정사상 국무총리 제도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삭제된 바가 없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54년 2차 개헌에선 국무총리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1차 개정헌법에 있었던 거 빼버리죠. 민원에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불시임 결의를 할 때는 당의 국무위원은 즉시 삭제한다. 그래서 연대 책임제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1차 개헌 때는 연대 같이 물러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빼버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 재판을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한다. 대법원이 있지만 이제 재판권을 두는 이제 군법회의.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뭐다? 군사법원입니다. 그래서 군사법원의 근거를 처음 이제 규정한 게 1954년 2차 개정헌법이죠. 얘도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법회의의 설치 근거를 헌법에 의하도록 했다. 군법회의가 헌법으로 들어왔다. 군사법원. 지금 우리 현행헌법에도 군사법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화할 수 있다. 뭐 비슷한 건 있었습니다만 또 국유로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되죠. 또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해서 법률로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국유 공유가 원칙이 아닌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문들, 이 경제헌법 조항 때문에 2차 개정헌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경제조항의 자유경제체제로 수용했다. 경제조항을 자유경제체제로 수용했다. 수정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조항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 자유경제질서 이쪽으로 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요게 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때문이구나.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라고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조 보시면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 대통령 있었죠? 대통령 있죠? 또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자, 의원들이 하는 거 있고요. 요 노란색으로 하는 요거죠, 요거. 민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드디어 이제 뭐가 들어왔습니까? 국민 발안제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50만인 이상이 모인다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 발안제는 1960년 4차 개정헌법까지 유지되다가, 그러니까 2차부터 4차까지는 유지가 됐죠. 2차부터 4차까지는 유지가 되다가 1962년 5차 개정헌법에서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된다. 그래서 요 국민 발안제도 대단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국민 발안제 잘 기억하셔야겠죠.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없고, 그 다음에 1조, 2조, 7조의 이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명시적으로 개정 금지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것도 지금 헌법엔 없죠. 지금 헌법엔 없습니다. 그래서 1조는 민주공화국, 2조는 국민주권주의, 7조에 있는 국민투표 규정을 개정할 수 없음을 규정했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개정금지사항. 이런 개정금지사항을 규정한 것은 1960년 4차 개정헌법까지 유지되다가 역시 62년 5차 개정헌법에서 박정희가 들어오고 나서 삭제되었으며 현행헌법도 개정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민 발안제가 도입이 되었다. 국민들이 50만 명 이상이라면 헌법 개정을 스스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안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다? 이제 개정 금지 사항. 아예 너네가 개정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이런 조문은 못 바꿔라고 이제 규정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뭐 민주공화국, 뭐 국민주권주의 이런 규정은, 국민투표 이런 규정은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규정은 없죠. 지금은 이런 개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남아있진 않다라는 거 주의를 좀 해두셔야겠고요. 또 이게 헌법 개정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여기는 바뀐 게 없죠. 근데 그 다음 보시면 드디어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많아요. 연로했어요. 부통령이 자기는 될 게 뻔한 이제 뭐 부정선거를 하든 어떻게든 이기붕 씨가 부통령이 될 테니까 나머지 임기를 이기붕이 다 해먹겠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드디어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리된 때는 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고, 그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에 재임하다. 이게 이제 승계하는 거죠. 지위를 승계, 단순한 대행이 아니라 아예 승계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누구도 없어요. 국무총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부통령이 거리된 때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 기간 중에 재임을 한다.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리고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잔임 기간 중에, 나머지 기간 중에만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거리된 때는 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총리는 없지만 각부 장관들 국무위원회 순서가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여긴 대행하되 거리된 앞서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죠. 이제 승계 규정이 들어왔다. 대통령이 거리된 때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거리 시에, 거리라는 건 이제 사망을 했다든지 탄핵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부통령이 권한을 승계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무총리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기붕의 큰 뜻이죠. 큰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본인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는데 걔가 지금 뭐예요? 여기 부칙이죠. 부칙. 조문을 바꾼 건 아닙니다. 조문을 바꾼 건 아니에요. 아까 보신 대로 대통령은 4년 임기의 1차 중임은 그대로 둡니다. 그걸 바꾼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결국 이승만이죠. 공포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제52조 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중임 제한 이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만 중임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그러니까 참 얍실한 거죠. 남들은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나만 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다.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다 해먹겠다. 이게 뭐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2차 개정헌법 빈출 주제 보죠. 자, 본방 본대로 제일 중요했던 거 초대 대통령에서 3선 제한을 철폐했다. 또 다른 말로 중임 제한을 아예 철폐해버렸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중요정책 국민투표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주의할 점은 뭐라 그랬어요? 주의할 점은 이게 뭐는 아니다. 이게 뭐는 아니다. 그렇죠.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아닙니다. 헌법 개정 국민투표 아니다. 그리고 중요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발안제를 도입했다. 자, 이런 것들은 1962년 5차 개정헌법 때 삭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또 신설했다.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 요런 특징적, 자주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헌정사상 유일하게, 그죠? 국무총리제를 두지 않았던 거죠. 국무총리를 폐지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연대 책임을 폐지했다. 개별적 불신임자 한 명씩만 자르겠다 이거죠. 따로따로 자를 수 있다. 너네 다 나가 이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리 시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했다 이거죠. 그리고 특별법원 군법 폐비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자유시장 경제체로의 전환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중요합니다. 54년 2차 개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모르는지는 않으니까 이런 4.4.5.2 개헌이란 말도 기억해도 되겠고, 삼성 개헌 이런 내용들만 기억한다면 1공화국 헌법에 대한 특징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년 재헌헌법하고 그다음에 1차 개헌, 2차 개헌, 2차 개헌을 합치면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1공화국, 제1공화국 헌법이 됩니다. 제1공화국 헌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 내용들을 전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2차 개헌, 1차 개헌, 1공화국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요즘 또 제가 볼 때는 이 비상겸이라든지 대통령의 탄핵 절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혼돈이죠. 혼란스러운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도 헌정사를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런 역사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비상겸이라든지 이런 게 왜 반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헌법학자분들은 또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정사의 출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배우신 대로 잘 정리하고 공부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